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3월 2일 이제 화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분산의 효율을 이해해야 한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381화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수익은 한 방에 만들어지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 같은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심리적인 걸, 감정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 완벽하게 컨트롤한다는 게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게 불가능하죠. 심리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블도 만들어지고 침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블에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단기 수익률은 가장 좋습니다. 단기 수익률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버블에 올라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도 하는 거고,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런 거고. 자, 버블이라든가 기업의 가치가 아니고 변동성을 확대되는 부분에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투자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투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내가 투기적인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냐 아니냐를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내 자산의 전 재산, 내 자산의 전부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억을 갖고 있는데, 자, 1억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이 게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 투기예요. 자, 100억이라는 전재산이 있으면 이 자산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내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요 정도의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힘. 이게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이해도, 그리고 관리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을 때 이걸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 전재산이 100억인데 1억 가지고 아무리 큰 수익을 내봐야 100억, 1000억, 조 단위의 수익을 쌓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거의 이제 힘들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 전체 자산이 100억인데 그 중에 1억을 주식 투자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투기 비중을 섞어가는 걸 수도 있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턴이 큰 거, 바이오. 또 턴어라운드 기업. 자, 적자의 부채도 많고 한데 이게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잡히게 되면 기대 상승률이 커진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는 자 10년, 20년 후에 밸류를 억지로 계산을 해서 현재 주가에다 입혀놓은 거니까 어때요? 디스카운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성공에 대한 디스카운트. 성공에 대한 가정을 해두고 이 확률이 일상에서부터 예를 들어 신약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9%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상부터는 15%인가 20%인가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삼성부터는 이제 40%, 50% 된단 말이에요. 자, 이 확률이 어때요? 임상이 진행이 되고 이게 성공을 해나갈수록 어때요? 자, 성공에 대한 확률은 시간 지날수록 높아지는데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요? 일상이라든가 아예 임상을 안 하고 있을 때가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 다만 어때요? 리스크도 크죠. 어떤 내가 신약의 물질, 재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임상이 실패를 하면 10개 중에 1개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확률이 9할이에요. 자, 이 리스크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운영을 하죠. 자, 신약 기업들 중에 파이프라인이 10개 이상 있다.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리스크 요인이 그만큼 제한되는 거란 말이에요. 파이프라인이 한 개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 신라젠의 그 무슨 약이야 그거? 펩사백? 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하나밖에 없다 물질이. 내가 주요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서 수치로 이제 정리를 해서 한다라는 거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래라는 건 어때요? 지금 현실이 된 부분들이 아니라서 미래라는 건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이제 뭐 주식 투자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확실한 걸 취하고 싶은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입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필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자, 손실의 가능성 마이너스 100%. 자, 수익 가능성은 무한대. 무한대인데 대충 그냥 20년을 그냥 가정해서 2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서 10,000%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손실의 가능성 100%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손실의 가능성 100%를 회피하기 위해서 10,000%의 수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쵸? 자, 사업보다 주식 투자가 합리적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서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업도 분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내 자산의 일부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몰빵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돈이 1,000만원 있는데 100만원 있는데 100만원 갖고 1,000만원 갖고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 이게 가능해요. 작은 돈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규모의 돈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방을 자꾸 노리는 거죠. 한 방. 우리가 로또를 사면 평생 동안 로또를 사서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당첨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인구에. 이걸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 로또를 할 수가 있어요? 투기적인 비중으로 들어가니까 로또를 사는 거예요. 로또를 내 전 재산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 재산을 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로또를 내가 1억 있는데 1억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로또 당첨 안 되면 1억을 예를 들어서 로또를 다 사서 당첨이 안 되면 깡통이잖아요. 근데 로또를 몰빵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왜 주식 투자는 몰빵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10억, 20억 당첨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이 돈을 지키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억, 2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뉴스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때 어디에서 통계치로 나온 게 있었는데 90% 이상은 거지가 된다 그래요. 로또 당첨돼서. 왜 그럴까요? 내가 10억, 20억이 없을 때는 그지였으니까 사람들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돈이 얼마 생기면 주변에서 돈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밥 먹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자꾸 띄워주고 사업해보자 그러고 그러면 그런 이제 뭐 사기 당해본 경험도 없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도 안 해요. 돈이 없는데 누가 사기를 쳐? 나올 돈이 없는데. 근데 이제 나올 돈이 없으면 사기꾼도 자꾸 들러붙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때요? 자꾸 들러붙다.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마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데 상처가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한 방에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즈가 되지 않는데, 그릇이 되지 않는데, 돈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키질 못한다니까요. 저도 이제 뭐 19살 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3번 깡통이 났습니다. 사업을 3번을 망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에 가 있으면 망하지 않을 사업이에요. 그때는 그릇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피폐하게 깡통이 나면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힘들어요. 인생도 힘들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경험을 안 하거나 적게 최대한 감당하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관리를 해가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어떤 바이오 기업에 뭐 해갖고 어떻게 운이 좋아갖고 뭐 5배 먹었어, 10배 먹었어. 이 수익은 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라젠에 내 전재산이 1억 있었는데 신라젠을 잘 샀어요. 과거에 신라젠을 잘 사가지고 여기에서 수익이 뭐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00만원만 샀어. 누가 좋다 그러니까 500만원만 샀어. 근데 이게 갑자기 20배 수익이 나서 이 500만원이 1억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올라가는 동안 중간에 이런 변동성들을 경험을 했어요. 야, 여기서마다 이게 원래는 1억의 수익이 아니고 뭐 한 2억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1억밖에 못 냈어. 내가 비상장일 때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나눠서 팔다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경험했을 때는 이거 무섭다 해서 좀 팔았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서 1만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불안해서 조금 팔았어. 이게 뭐 한 7,000원쯤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서 2만원이 되는 거예요. 또 조정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젠 끝인가 보라고 또 팔았는데 어때요? 이게 갑자기 4만원이 되는 거야. 주가가 40배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경험하니까 어때요? 또 조정 오면 이때는 이제 믿어버리는 거죠. 이거 계속 갈 거야. 그리고 이쪽 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뉴스가 막 도배합니다. 막 이게 좋은 뉴스가 도배해요. 뭔가 막 진짜 대단한 거, 뭐가 뭐 대단한 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심리적으로 막 그렇게 이제 종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원래는 투자해갖고 500만원 투자해서 2억이 됐는데 내가 이제 9,500만원이 남은 게 있단 말이지. 좀 성격 급한 사람은 여기에 이제 다 태워요. 수익이 더 커져. 2억이 된 게 아니고 이게 막 5억이 된다고요.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해요. 자, 내가 이제 또 조정이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가진 돈. 자, 부채를 끌었습니다. 주식 담보대출 받아 태우고, 집 담보대출 받아갖고 태우고, 왜? 나는 100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한 번만 더 튕기면 100억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다 이게 쑥 무너져갖고 0이 돼요. 자, 0은 되지 않죠. 0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 이거는 진짜, 뭐 좀 재수가 없으면 0이 되는 거고, 뭐 한, 1,000만원 남아요. 근데 이제 부채가 있으니까 깡통이 나는 거예요. 1,000만원에서, 뭐 이제 5천이 남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1,000만 5천 남았어도 1억에서 그래도 마이너스 5천 털어먹었으니까 50% 손실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 나는 90% 손실 봤구나. 자, 난 10억인데 내 9억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로또 당첨돼도 마찬가지예요. 로또 당첨이 됐어. 난 원래 내가 가진 돈은 개뿔 1,000만원밖에 없었는데 10억을 줬네. 누군가 주는 거야, 10억을.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사기도 당하고 사업 실패도 하고, 생활 수준이 어때요? 생활 소비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소비만 키워놨어. 그러니까 고정 지출은 늘어나. 내가 기존에 이제 생활해가는 습관이 있는데 지출 규모를 줄인다는 건 힘들어요. 처음에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거랑 이제 먹고 살다가 못 먹고 사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게 다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배가 되는 거예요. 야, 10억, 20억 주머니에 넣어놓고 막 한 달에 돈 2천, 막 돈 5천만원씩 쓰면서 살 때는 그래도 이거 살만 했는데, 이제 좀 내 인생이 피나 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겠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잔뜩 안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퇴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수익은 한 방에 만들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 계좌를 보세요. 종목당 막 10만원씩 사요. 10만원씩 사가지고 수익을 100%, 200% 뭐 이런 걸 쌓아서 5천만원, 뭐 1억.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거 자금을 천천히 늘려. 20만원씩도 사고 50만원씩도 사고 이렇게 천천히 늘리면서 이렇게 수익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절대 안 깨집니다. 근데 한 방에 만드는 수익은 무조건 깨지면 끝나버려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과 손실률의 괴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1에서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배가 하는 거가 1000% 수익을 내야 돼요. 자,
10에서 1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 90% 손실이죠. 1000% 수익 내고 90% 손실 나도 깡통인 거예요, 몰빵은. 몰빵은 이렇게 내는 거라고요. 근데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1에서 10이 됐다가 10에서 1이 되면, 자, 1000% 수익에서, 자, 90% 손실이 되죠. 그럼 손실은 90%로 제한되고 수익이 900%가 남는단 말이에요. 지켜진다고. 이 수익은 지켜진단 말이에요. 한 개 종목이 2개가 되고, 2개 종목이 4개가 되고, 4개 종목이 8개가 되고, 8개 종목이 10개가 되고. 야, 종목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줄이는데, 내가 처음에 10만원씩 샀어. 100만원씩 샀어, 종목당. 자, 이거를 뭐 50%만 늘리자. 뭐 100%만 늘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가면 탄탄하게 수익을 쌓아나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요. 절대 영원히 손실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불가능한 구간이 와요. 사이클을 한 번. 자, 사이클. 한 번 경험하면 이게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사이클이 진행이 돼요. 한 번 사이클을 경험을 하면 손실이 불가능한 구간에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사이클을 2번 견디면 하락과 상승의 사이클 이거를 2번 견디면 5년에서 10년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손실은 불가능해져요. 영원히 난 손실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돼요. 이런 구조가 갖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만 하면 수익이 계속 쌓여가는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수익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1에서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산이 예를 들어 1억 있었는데 2억이 되면 자, 100% 수익이잖아요. 그쵸? 여기에서는 50% 수익만 더 쌓이면 어떻게 돼요? 50% 수익만 더 올라가면 이건 3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25% 수익만 더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4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중간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올라간다고요. 한 방에 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4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5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20억이 40억이 되고 40억이 100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 사이클을 가져가서 1억을 100억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들어가야 돼. 주식 투자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가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가는 영원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는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간중간 왜곡이 만들어집니다. 뭐 디플레 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영원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라는 거는 영원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는 거죠.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화폐도. 화폐라는 거는 유통수단이에요. 이건 가치 저장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통수단이에요. 저장수단이 아니에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화폐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대체자산으로 금이라든가 뭐 채권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거죠. 화폐 가치를 떨굴수록 어때요? 금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은 이제 대체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고정이에요, 고정.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떨어지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가치가 그대로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는 건 저장수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생각해야죠.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유일해요, 기업이라는 게. 기업, 사업. 왜냐하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수익이 안 나면 누가 기업을 운영하겠어요. 내가 직접 사업할 거 아니면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하면 점점 이제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화될수록 리스크를 살 수 있는 관점이 입혀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리스크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자산을 사나가다가
리스크를 점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도 사고, 비상장 뭐 기업 내가 투자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사업도 하고, 하면서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를 조금씩, 내 비중에 할당해서는 키워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돌고 하면서 쌓여가는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수익이 많이 날 땐 단기 수익을 줄여야 장기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1400포인트에서, 자,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3월달. 지금 이제 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배예요? 2배 올라왔죠. 그쵸? 그러면 투자 포지션이 3월달에 있던 1400포인트하고 지금 위치하고 같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00에서 6000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1400에서 3000이 간 거랑 3000에서 6000이 간 거랑 똑같이 2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3000에서 6000이 가는 거는 버블 국면이에요. 이 어디에서 무너질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무너질지, 6000이 가서 무너질지, 많이 가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근거를 이제 어떤 근거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가치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잡아나갈 거냐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다만 성장률이라든가 자본을 갖고 있는 부분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항상 심리적인 왜곡 포지션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심리 왜곡. 누가 봐도 저평가 구간과 누가 봐도 버블인 구간이 있어요, 항상. 지금은 누가 봐도 버블인 구간이에요. 이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봐도 버블인 구간이라고.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지금 버블이 아니다? 당연히 버블이 아니죠. 미래 가치를 땡겨오면. 미래 가치를 땡겨서 버블이면 주식 투자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2007년도에 30% 버블이었어요. 2007년도에 30% 버블이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저평가 구간인 거죠. 근데 중단기 개념으로 2년에서 5년 정도는 수익률이 줄어드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버블이 확대돼도 어떻게 돼요? 결국 내려올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내려올지 더 가서 내려올지는 이때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버블이 확대가 돼도 기업 이익이 이만큼 쫓아올 수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익이 요만큼 쫓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예를 들어 시간이 5년이 걸리는데 1년 만에 그 5년 밸류를 다 땡겨놓으면 어때요? 5년 동안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버블이 들어갈 때 전체가 버블인 경우는 없어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자산 전체가 버블인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버블인 기업들이 많으냐, 침체되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으냐. 지금처럼 시장이라는 거는 평균이니까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버블인 자산과 침체된 자산의 평균값이에요. 시장이라는 건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지수라는 건. 이 안에서 버블인 기업들이 많으면 어때요? 살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줄어들겠죠. 자연히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블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돼요? 침체된 자산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주식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침체된 자산이 많으면 그냥 주식을 다 사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동성이 더 빠지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쳐다보면 항상 왜곡 흐름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이 예를 들어서 1400포인트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2000포인트부터 1400포인트 요 구간에 주식 비중이 우리는 100포인트였어요. 자, 100%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00이 와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왜 현금을 섞어갈까? 이때는 어때요? 자, 50%. 뭐 한 30%, 50% 저평가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저평가 구간. 이게 50% 저평가 구간에서 70% 저평가 된다 그래갖고 문제가 있어요? 없죠. 이거는
장기 수익률이 확대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장기 수익률이 확대되는 구간. 그럼 주식을 다 사서 기다려야죠.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3천에서 아직은 모르는데 5년 후에 적정 가치가 대충 한 4천에서 6천까지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 한 150조 버는데 야 200조 300조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구간에. 그럼 200조 300조 불면 자 4천에서 6천 포인트란 말이에요. 과거 2007년도에 보면 70조 벌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뭐 10년 정도 들어가면 대충 한 20조 벌었단 말이에요. 20조 30조 벌었어요. 20조 30조에서 70조 더블 갔죠. 기업이. 지수 어때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때가 이제 한 20조 벌었으니까 이 이전에는 아마 한 3, 40조 찍혔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밸류에이션 알아봤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70조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30조에서 70조 벌면 자 더블이죠. 지수가 어때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1000포인트에도 어때요? 성장률이 지금이랑 달랐죠. 성장률이 지금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지금보다 높았다라는 건 뭐예요? 밸류에이션이 이때 당시에 고평가돼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얼마 벌까? 150조 벌어요. 자 이때보다 2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4000포인트 가야 돼요? 성장률이 2000년도에서 2007년도보다 지금 떨어졌잖아요.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우리나라가 몇 프로 성장했더라? 한 6%에서 10% 성장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 정도 보면 지금은 이제 한 3% 정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연평균 한 3% 정도 성장을 한다고요. 그럼 어때요? 상승률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6% 성장하다가 3% 성장을 하면 그러면 지금 30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 수준이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막 계산을 해보면 대충 지금 이제 지금 구간에는 올해 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800에서 30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인데 시간 가치까지 계산하면 지금 2500에서 26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올해 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또 버블이 아니죠. 그럼 적정 가치 수준이에요. 그러면 뭔 말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 가든지 말든지 어떻게 돼요? 중기 수익률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더 떨어지겠죠. 지금은 예를 들어 적정 수준이라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죠. 주가가 못 올라가고 옆으로 쉬어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저평가 구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저평가 구간 때 내가 자산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평가 구간에 내가 살 수 있는 자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현금이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더 올라가. 더 상승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장기 수익률, 중장기 수익률이 축소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 밸류 부담이 있다. 그러면 단기 수익률을 줄여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는 덜 먹는 거예요. 그래야 현금을 쌓아나가고 나중에 장기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포지션이 오게 되면 그때 어때요?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장기 수익률을 끌고 갈 수가, 이제 높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외국 포지션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단기 수익률을 줄여갈 포지션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4천이 갈지 6천이 갈지 1만이 갈지는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버블이 입혀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데 왜 지금 현금을 만드냐.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살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위치에서 지수가 누워서 한 3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서 3년 쉬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또 밸류 매력이 생기겠죠. 그동안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 거니까. 기업이 버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30조, 40조 벌다가 이게 20조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70조 벌고 70조까지 벌다가 이게 40조까지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150조 벌고. 어때요? 자, 이익도 이렇게 변동성이 있죠. 이 이익의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산업이 바뀝니다. 이 산업 변화, 이제 트렌드들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기업과 산업이 어딜까? 라는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그럼 그런 공부를 왜 해나가냐? 장기적인 수익률을 키워가기 위해서.
밸류 매력이 축소되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버블 구간일 때만 욕심을 관리하면서 현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단기 변동성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에 2000포인트에 있을 때 지수가 1400까지 왔으니까, 1400까지 찍고 왔으니까 이때 현금을 만들었었던 게, 현금을 운영했던 게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이때 현금 만든 사람들 중에 1400포인트 여기서 찍고 올라왔는데 요 올라가는 구간에 가만히 들고 있던 사람들보다 수익을 더 냈을까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락 변동성을 생각을 해서 현금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또 하락 변동성이라는 게 걱정이 돼서 현금을 어떻게 만드냐. 코로나 때문에 팔았어. 야, 내 말 맞지? 그런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00에서 이거 코로나 이거 커질 거야. 예상을 해서 팔았어. 야, 내 말이 맞았지? 1400, 1500 되니까. 1400포인트, 1500포인트 되니까 야, 봐봐, 내 말이 맞았잖아, 임마. 근데 이게 맞춰갖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코로나가 회복이 안 됐는데 뭐 올라가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경제는 최악이라 그러는데 주가는 막 올라가.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회복보다 먼저 움직이고, 이 업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건 똑똑해서 그래요. 먼저 움직인다고요. 선반영을 해서 움직인다고. 실적이 좋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쇼티지다. 그럴 때 사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쇼티지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거보다 이익을 더 내야 되는데 2년 후에 3년 후에 이거보다 이익을 더 내야 되잖아요.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나온 것보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고 쇼티지가 나는 거는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을 더 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마진폭도 줄어들고 매출이야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마진폭이 줄어들고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뭐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지면서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산업이 이제 쇠퇴기를 겪게 되고 이제 기업들이 다 망해가면 이제 산업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새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에 대한 사이클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중기 수익률이 축소 구간, 이제 버블 국면에 들어섰을 때는 뭐냐면 리스크가 잘 안 보여요. 자, 지금 뭐 최근에 이야기하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뭐 장단기 금리가 확대가 되고 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리스크 요인이 아닙니다. 리스크는 사람들의 심리를 딱 흔들 수 있는 리스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위기. 무슨 소리냐면 망한다 그러면 털려요. 망한다 그러면. 한국이 망한다 그러니까 털리는 거예요. IMF 때. 그리고 나서 뭐 어때요? 전쟁. 야, 전쟁이 나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 이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전쟁 같은 게 올 때 거의 바닥이에요. 자, IMF하고 금융위기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자, IMF 때는 기업이 부도난 거예요. 자,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온 거는 가게가 부도난 거예요. 자, 이거 IMF 때는 자, 선진국 기업들이 부도났어요. 뭔가 이제 리스크 조정이 보이니까 선진국에서 돈을 쫙 빨아갔어요. 신흥국에다 막 투자를 했던 돈을 쫙 빨아갔다고, 선진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줄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선진국에서 잘못됐네 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죠. 내 돈이 투자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돈 안 빼가겠어요? 당연히 빼가겠지. 뭐 내 돈은 소중하고 선진국에 있는 국민들의 돈은 소중한 게 아니야? 그런 양아치 심보가 어딨어. 자, 부동산도 사람들이 막 환호해서 다 미쳐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부채가 말도 못하게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채 리스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금융위기, IMF, 뭐 이런 부도, 이걸 가지고 구조조정이라 그러죠. 이런 게 올 때는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이제 위기에 있다, 뭐 한계 가구, 한계 기업,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돼야 이제 뭐 제품 가격도 정상화가 되고 무슨 뭐 인플레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그거를 계속 모가지 끌고 이제
멱살 잡고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디플레 시대도 오는 거고, 구조조정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거죠.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뭐 보통 이제 10년, 20년 사이클로 놓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 IMF 이전이나 2007년도 이전에는 어때요? 인플레 시대였단 말이에요. 금리 물가가 잘 올라갈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이제 터지는 게 이제 뭐 10년 사이클로 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뭐 2007년도,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디플레 시대였기 때문에 인플레 시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뭐 이게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계속 부여가 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다시 이제 인플레가 오기 전에는 이런 금융위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플레 시대가 얼마나 빨리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금융위기는 또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걸 또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자, IMF. 자, 이게 이제 부채 리스크라 그랬죠. 부채 리스크 이후에는 전쟁 이슈가 꼭 있어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신흥국들 힘들어지고, 주변이 막 힘들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외부로 돌리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시선을 외부로 돌릴 때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쌈박질하고, 이런 것들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막 힘들어졌다고 막 비난하고 뭐하고 할 필요, 니네 봐라, 임마들아, 니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니네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북한 애들 자꾸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자꾸 달래고 뭐하고 해가지고, 정신 수준을 이제 뭐 개혁을 시켜야지. 이게 무슨, 이게 핍박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으로 가면 항상 극이 온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전쟁 이슈가 있은 다음에, 자, 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좋아져요. 이제 국가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막 확대하고 하면서 이제 이때 금융건설, 뭐 철강 섹터들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건설, 철강 섹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부동산도 많이 올라왔죠. 자, 주택에 대한 부채가 이제 부담이 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에다가 돈을 꿔준 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뭐 푹 하면서 무너지니까 어때요? 유럽에다가 돈 빌려준, 유럽 채권을 많이 갖고 있던 유럽에 이제 그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했던 이제 유럽 같은 데가 이 리스크를 이제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데 이 리스크도 가져가면서 하나가 더 있었죠. 포퓰리즘.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도 여기에서 이제 확대가 돼버리면 성장률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살기 좋은 나라다 뭐다 어쩌고저쩌고 보는 건 지금 다 단면만 보는 거예요. 단면만. 근데 이걸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복지가 확대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뭐하고 하니까 현재 상황에서 안주를 하는 거죠. 안주. 사람들이 안주를 하기 시작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발전이 없다 하면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른 나라보다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전에는 뭐 영국이 기축통화 갖고 있고, 그 이전에 유럽이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가 여기 이제 안주를 하게 되면서 이 자리를 미국으로 넘겨준 거예요. 미국에 넘겨준 거죠. 자, 미국도 최근에 보면 어때요? 막 포퓰리즘 이제 만연하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미국이 여기다 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지 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기축통화 변화 흐름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저는 이제 시그널들로 조금 보여지거든요. 뭐 물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야 임마 무슨 소리냐,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중국은 절대 이거 못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지금 주류예요. 왜? 사람들이 현실만 보니까. 현실은 미국이 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득실을 따져보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팔아주는 게 많았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팔아주는 게 많아.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중국에다 줄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힘보다 중국의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힘이 더 강하려면 중국보다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넘어가는 시그널이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미국은 이제 한 15%에서 25% 사이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근데 중국은 지금 30%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출 비중이. 그러면 중국에다 팔아먹는 거는 예를 들어 많이 사주는데 누가 갑이에요? 미국보다 중국이 더 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면 이제 야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큰일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공산. 자, 자본주의를 입힌 공산당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산당이라는 건 권력을 누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력의 독점 구조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식이 변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니까. 지금 GDP가 이제 1만 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때요? 뭐 3만 불 넘어가고 뭐 예를 들어 4만 불 넘어가고 우리나라 수준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계속 이제 남의 말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 생겼다는 건 뭐 힘이 그만큼 생긴 거예요. 국민들이 그럼 지금 힘이 없으니까 꿇어 하면 꿇고 있는 거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말 들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영원한다는 건 없다는 거죠. 아, 또 큰일이다. 또 다른 데로 샜네. 아,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 섹터는 사담는 게 아니다. 나눠 파는 거다. 자, 코스피. 자, 2004년부터 자, 2007년도까지 자, 주도 섹터는 뭐였을까요? 금융, 건설, 철강에서 저는 이제 금건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시장에서는 또 뭔가 이름을 막 붙였을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금융, 건설, 철강을 베이스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대장주였던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 보면 자 3000% 상승했는 구간에 또 1000%가 더 갔단 말이에요. 이 1000% 더 간 게 버블이었어요. 이 1000% 더 간 게 버블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블이라는 게 얼마나 확장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요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 제가 그려놓은데 요 정도 보여지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보면 자, 바닥 근방에서 이제 뭐 2001년, 2003년 여기가 이제 그 바닥 근방이었으니까 바닥 무릎 근방이 여기였으니까 여기 근처에서 한 300% 올라와 있는 구간, 이 300% 올라와 있는 구간에 한 200% 더 갔거든요. 이게 이제 버블 포지션이었어요.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가장 빨리 꺼져요. 버블이라는 거는. 왜? 가치가 적정 밸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왜곡을 만든 거예요. 왜곡을. 그러니까 주도 섹터라는 건 뭐야? 주도 섹터에 자꾸 올라타라 그러는데 버블을 사라는 거예요. 언론이고 어디에서 계속 종용을 한단 말이에요. 버블을 사라. 야, 과거에는 퍼가 10배를 받았는데 지금은 성장률이 높으니까 임마 이거 100배 줘야 돼. 지금 카카오잖아요. 네? 야, 이거 뭐 자회사도 많아지고 이거 성장률이 앞으로 높아질 거니까 지금 100배 줘도 돼. 그럼 성장률이 둔화되면 어떻게 될 건데? 성장률 둔화되면 뒤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 둔화됐다가 다시 살아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골 때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은 이 당시만 해도 한 20년, 30년? 거의 한 30년 주도 섹터였다고 보면 돼. 긴 흐름에서 보면. 그리고 이때 이제 업황이 많이 꺼지면서 긴 조정장.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7년 이후로 인구가 줄었거든요, 전 세계에. 인구가 줄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원년이 한 2007년.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점. 뭐 요런 게 요쪽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금융, 보험회사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에는 어때요? 주변에 자꾸 보험 팔아달라 그러니까 막 한 명씩 팔아주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뭐 보험을 다 갖고 있으니까 뭐 팔아줄 것도 없어요. 주변에 팔아주기가 힘들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효율을 따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어때요? 과거에는 수익 구조가 좋은 거 지인 찬스 쓰는 거죠. 지인 찬스 써서 막 팔아먹어. 여기저기 있다. 막 비행기에서 이제 생명보험인데 예전에 되게 웃긴 보험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죽어야 뭐 돈을 지급하는 이런 보험들을 막 팔고 했단 말이에요. 뭔지도 몰라. 보지도 않고 그냥 가입해주니까. 왜 얼마냐? 한 달에 1000원이래. 한 달에 2000원이래. 뭐 한 달에 10,000원이래. 이 정도 뭐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 그러니까 뭐 나의 득실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 이렇게
쓰레기 보험들 막 들어준 것들을 관리해주는 설계사들만 조금 먹고 살만하고 나머지 지인 찬스 쓰는 사람들은 다 힘들죠. 그러면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보험 시장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돈을 어때요? 보험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보험업으로는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투자 개념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이제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에서 이제 못하게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거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가진 자산은 많은데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배당을 많이 하고 뭐 하면서 또 이제 많이 못 움직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던 산업이었다라는 거죠. 철강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서 이제 뭐 자동차, 뭐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막 보급을 해야 되니까 자동차 보급이 어느 정도 끝나기 전까지 또 이제 건설, 집도 막 짓고 해야 돼. 인구가 막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집 짓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이런저런 데다 철강 수요가 막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철강 수요가 이제 전체적으로 줄고 신흥국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선진국밖에 못 만들었어 철강을. 근데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만드는 데가 많아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뭐고 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못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거의 이제 뭐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겠죠. 요런 꼭지를 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 뭐 10년 지나도 회복 안 됩니다. 이런 버블 구간에서 10년 지나도 회복 안 돼요. 이전에 산 사람들은 상관없죠. 버블 구간에 좀 나눠 풀어놓고 지금까지 보유하면 얼마나 좋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보험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철강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건설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성장이 힘들어지니까 투자가 준 거예요. 성장이 힘들어지니까 투자가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남으니까 배당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많이 배당 주는 거는 누가 성과를 보는 걸까요? 10년, 20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주도 섹터라는 거는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비싸게 거래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도 섹터 중에서도 비싸게 거래되는 게 있고 안견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비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많을 때 보통 주도 섹터라고 이제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마케팅을 해야죠. 그래서 주도 섹터는 주도 섹터가 되기 전에 담는 거고 주도 섹터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밸류 체크를 철저히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부량이 안 돼 있는데 주도 섹터를 애초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순간에 뭐예요? 나는 그만큼 이제 공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래 주도 섹터를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나는 공부를 덜 한 거예요. 이미 주도 섹터에 돼 있는 순간 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를 팔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수익률이 300%, 1000% 수익이 나 있어. 여기서 내가 얼마를 팔까? 2분의 1만 팔까? 5분의 1만 팔까? 3분의 1만 팔까? 요런 걸 이제 고민해야 돼요. 주도 섹터로 언론의 마케팅이 되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까를 고민하고 있잖아. 지금은 주도 섹터 아닌 게 훨씬 싼데 왜 주도 섹터를 사냐고. 더 싼 걸 사야 수익률을 키울 수가 있는데. 자, 주도 섹터는 어때요? 시기마다 변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2007년도에 자 500포인트에서 얼마까지? 2000포인트까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몇 배 올랐어요? 3배 왔죠. 주도 섹터는 어때요? 딱 거기에 보통 보면 10배 정도 와요. 그래서 곱하기 10배 정도 옵니다. 주도 섹터는. 그래서 한 30배, 50배 정도 움직였어요. 평균 수익률을 보면 이때 뭐 보험 무슨 뭐 다 보면 철강, 보험 뭐 등등등 보면 대충 30배, 50배 움직였어요. 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어때요?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왔어요. 몇 배 왔어요? 2배 왔죠. 자, 이때 주도 섹터가 뭐예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 차화정. 그중에 주도 섹터가 몇 배? 20배에서 30배 갔습니다. 이때가, 다시. 자, 코스피 지수가 2007년도에 여기서 몇 배 갔다고요? 여기에서 3배 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30배, 50배 움직였어요. 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어때요? 자, 900포인트에서 몇 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대충 2배 왔단 말이에요.
자, 몇 배 움직였다고요? 20배에서 30배 움직였어요. 자, 5,000원에서 뭐 8만원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6,000원에서 8만원까지 왔으니까 1,500%. 이거는 이제 뭐 대형주니까 1,500% 온 거고, 중소형주 보면 뭐 2,000%, 3,000% 움직인 거 많습니다. 이때가 이제 인프라 버블, 금융, 건설, 철강, 이제 이쪽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던 시기였고, 2008년도, 2011년도에는 차화전이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이때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리 안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 공급량을 줄였다고요. 생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때 투자를 늘린 거죠. 자, 생산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회복될 때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진이랑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많이 움직였어요. 이 사이클이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기아차, 현대차는. 기아차, 현대차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08년도랑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다 올라왔어 이미. 자동차 쪽은 거의 다 올라. 근데 이때랑 다른 게 2008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08년도랑 뭐가 다른 게, 2008년도에 자동차 업황이 지금은 이때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장비, 무슨 뭐 완성차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는 뭐가 다를까요?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부품이 배터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완성차, 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배터리, 장비, 소재, 요것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산업이 이제 변한 거죠. 이때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뭐 석유로 가는 차, 지금은 전기차. 그럼 지금부터는 어때요? 자동차,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2011년도 자동차 부품주들이랑 저는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랑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이제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버블이 진행이 되면서 중소형 건설회사들, 이거는 그냥 밸류 매력이 있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건설 섹터 전체가 강한 게 아니고 중소형 건설 기업들만 2008년도에 이제 리스크가 있을 때 너무 많이 빠져서 중소형 건설 기업들 중에 일부만 이제 움직였다. 이제 산업 변화에 이제 잘 대응한 기업들만 움직였다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움직인 섹터는 이제 화장품하고 식료품 섹터예요. 이게 다 중국 카테고리로 엮여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버블이 만든 다음에 2015년에 중국이 뒤져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나라도 화장품 섹터하고 무슨 뭐 식료품 섹터는 장기 조정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항상 장기 조정에 들어서는 거예요. 버블의 초입은 전부 다 이 주도 섹터라는 걸로 마케팅이 시작이 된다. 지금 마케팅이 시작이 되는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마케팅이 시작되는 거. 4차 산업버블, BBIG. BBIG가 뭐예요? 자, 이거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뭐 인터넷,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하고 인터넷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이거는 버블이다.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배터리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 막 300%, 400% 올라올 때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은 50%, 100%밖에 못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게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만 움직인 거지 중국 모멘텀이 하나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찍힐 수 있어요. 반도체 게임 섹터는. 그래서 반도체 게임 섹터는 자, 기아차가 움직였던 2008년, 2011년 때 이런 흐름들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지금 배터리하고 인터넷 쪽은 좀 경계를 하고 봐야 되는 섹터군이 아닌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밸류가 얼마인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요.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면서 이게 적정 밸류가 한 20에서 25만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이 40만원, 5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27만원대 비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만원 밑으로 가면
글쎄, 그때는 이제 적정가치 수준이니까 좀 모르겠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제가 처음 추천을 드렸던 2017년도 막 7만원 구간 때 이때는 저평가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미래밸류를 생각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었다고요. 그리고 10만원대 이때가 적정 수준이었어요. 적정 밸류 수준이었는데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때는 좀 매력적이다라는 코멘트를 제가 드렸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27만원 위에서부터는 이거는 버블 포지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매워지는데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기아차가 무너지기 전에 꼭대기에서만 한 4, 5년 쉬었단 말이에요. 4년? 한 3, 4년 쉬었어요. 제자리에 3, 4년 쉬다가 이제 업황이 꺾이면서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똑같이 지금 주도 섹터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주도 섹터가 무너지면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때 금융건설 철강 섹터가 많이 움다가 갔다 무너지니까 어때요? 같이 다 무너지지만 새로 움직이는 섹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게 순환매 흐름이란 말이에요. 순환매 흐름, 순환매. 산업이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기아차, 화학, 정유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시총 규모가 커요. 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때요?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죠. 이때 금융건설 철강 움직일 때도 어때요? 이때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때요? 자, 영향을 지수가 많이 받죠. 근데 이제 보면 2011년도, 2015년도에는 어때요? 지수가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왜? 화장품, 식료품 이거 시총 다 더해봐야 얼마나 되냐고. 지수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쉬는데 어때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2020년도 이후부터, 2021년도, 요때는 어때요? 지수가 많이 움직인 거는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반도체 업황을 보면 계속 좋을 것 같단 말이지. 장기적으로는. 1, 2년 정도는 이제 지금 쇼티지 구간이니까 공급량 늘어나고 뭐고 하면,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때린다든가 중국에서 때린다든가 뭔가, 어떤 노이즈 요인이 있으면 또 기회가 오겠지만, 그런 게 오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상승력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주도 섹터가 이제 있을 때, 지금처럼 시장이 클 때,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주도 섹터만 다 산단 말이에요. 소문난 게 얘네들이니까 얘네들만 다 산다고. 이때 금융이 지금 인터넷이에요. 이때 철강이 지금 배터리고. 2차전지 관련된 거고. 자, 이자 건설이 뭘까요? 이때 건설이? 이제 짓고 뭐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란 말이에요. 지금 주도 섹터 중에 비싼 거를 추려나가야 된다고. 인터넷 비싸다. 일단 비싼 건 사지 말란 말이에요, 비싼 건. 배터리 비싸다. 갖고 있는 자의 영역이에요, 갖고 있는 자의. 카카오 같은 거 7만원, 10만원 산 사람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끌고 가는 거는. 지금 30만원, 40만원에 담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50만원, 100만원을 간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버블이 무너질 때를 이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버블에 대한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어떻게 돼요?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싼 게 뭐냐 이거예요. 이때 버블이었어도, 2004년, 2007년도에 버블이었어도 어때요? 이때 싼 자산이 있었단 말이야, 싼 자산이. 자, 기아차 같은 거, 이제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쌌단 말이에요. 이때 카카오도 쌌고. 2008년도에 이제 이때는 싼지는 모르겠다. 이거 카카오는 모르겠다. 밸류가 안 됐을 것 같고. 이때 저렴한 자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이 오기 전에, 하락이 오기 전에 어때요? 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것도 기아차도 2만원인가에서 이게 5천원까지인가 6천원까지가 빠졌어요. 15,000원, 2만원 구간에서 5천원까지 빠졌다 이게 8만원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리미리 사놔도 된다고요. 이게 지금처럼 올라갈 때. 마이너스 70% 와도, 그리고 나서 1000% 올라갈 거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70% 온 다음에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30% 더 빠질 건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주가의 변동성이 아니고 기업 가치라는 거죠. 산업의 가치, 시장 가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 BBIG 좋아. 사고 싶으면 사란 말이에요. 사도 돼. 이 중에 비싸지 않은 걸 찾아서 사면 되죠. 사도 된다고. 다만 여기 몰빵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몰빵만 안 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돼요. 아무거나. 근데 하나만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목을 3개, 4개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배터리, 무슨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인터넷, 게임 뭐 이렇게 사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인터넷, 게임만 난 갖고 있다. 난 주도 섹터만 다 갖고 있어. 분산을 잘 해놨기 때문에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예요? 2007년도에 금융, 철강, 뭐 건설, 이때 무슨 뭐 OCI 태양광 이런 거 산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기수익률 축소 구간 요럴 때는 어때요? 단기수익률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는 걸 줄이는 거예요. 더 가는 걸 덜 먹는 거예요. 10% 올라가면 3%만 먹으란 말이에요. 뭐 5%만 먹어. 나머지 현금 좀 가져가고. 수익률을 이렇게 줄여가라는 거죠. 그렇게 수익률을 줄여가면서 현금 대응을 하게 되면, 시장에 좀 충격이 오거나 하게 됐을 때, 또 왜곡 포지션을 내가 잡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분산의 개념이 들어가야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내용이 너무 길어진 점, 죄송합니다.